네, 암이 잘 생기는 환경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산성 체질일 때 암이 잘 생깁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대부분 아마 이게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왜 나쁜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소금에 대해서는 환자들마다 너무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소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장님 책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암이 잘 생기는 환경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산성 체질일 때 암이 잘 생깁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대부분 아마 이게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왜 나쁜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pH 약 7.2에서 7.4 정도까지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이 적정한 이 산성도 수준인데요. pH 6, 6.5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산성으로 몸이 가게 됩니다. 산성 체질일 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온몸에 적절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세포 자체가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산소 투과율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 산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깐만 호흡을 잘 못해도 답답함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몸은 늘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받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 독소들을 잘 내보내면 사실 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독소 제거, 해독 이 2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산성 체질에서는 세포막이 변성이 되고 세포의 이 산소, 영양소 투과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산성 체질이 되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체내 독소들이 계속 쌓여가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산성 체질이 될까? 네, 크게 보면 2가지 정도인데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때 우리 몸은 이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에 의해서 몸이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하시잖아요. 바로 산성 체질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지나친 곡물 중심의 식사라면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고 바로 밥, 빵, 면, 떡의 정제된 형태를 많이 먹을 때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설탕,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 이렇게 곡물 중심의 식사와 또 당분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산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산이니까 산성이겠죠. 그래서 고기 중심 그리고 우유, 밥, 빵, 면, 떡 사실 이거 우리 많이 주식으로 많이 좀 드시는 편이잖아요. 이런 식사들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알칼리성을 띠는 미네랄 섭취 부족,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산성 체질로 향하게 되면 우리 인체 대사가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숨을 쉬고 소화, 흡수, 면역, 배설 이 모든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효소의 활성도 매우 떨어지게 되고 꼭 중요한 호르몬들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 체질이 아닌 약 알칼리성 체질로 꼭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중금속 모발 이 미네랄 검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요소인데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 세포막의 건강과 균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비율입니다. 약 100년 전에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까지 치료했던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바로 나트륨이 세포 내에 지나치게 저류한 상태, 칼륨이 부족한 상태에 의해서 많은 세포 기능 장애와 여러 만성질환 불치병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세포 나트륨, 칼륨의 불균형만 치료해도 기본적인 세포 기능 대사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보면 바로 나트륨, 칼륨 이 미네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트륨 섭취는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네, 보통 음식을 만들 때 특히 밖에서 많이 드실 때 또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지나치게 나트륨 섭취는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칼륨 섭취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칼륨은 뭐 콩류, 뭐 견과류, 채소, 녹황색 채소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들, 뭐 콩류들을 잘 먹지 못할 때 우리가 나트륨이 저류된 세포 부종, 세포 기능 장애 현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의 비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트륨 칼륨의 문제가 생길 때 암이 잘 생기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 세포막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하면 굉장히 어떤 느낌이 포화지방을 생각하거나 또 뭔가 혈관을 막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지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상 최대의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모유에는요, 전체 함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무려 지방의 비율이 33%나 됩니다. 자, 이 지방은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또 뇌는 약 5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세포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방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너무 막 과일 채소만 드시기도 하고 지방이 아예 없는 음식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방은 중요합니다. 바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이 제대로 이중지질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세포 속에는 엄청난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면은 발음도 어렵고 좀 많은 분들이 뭐지?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소화 흡수라는 과정을 다 거치고 특히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ATP라는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이 나는 것은 절대 단순한 이 과정이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이고 정말 종합 예술이라 할 만큼 엄청난 일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미토콘드리아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못 가잖아요. 이처럼 세포막이 깨져 있고 문제가 생겨 있을 때 그 속으로 영양소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이게 변성이 되면 당연히 에너지 생산이 안 되겠죠. 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볼 수 있는 이 검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을 해보면 암 환자들은 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이, 이 기준치보다 3분의 2, 심지어 50% 이내로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인 요한나 버트비는 이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아마씨를 통해서 환자들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염증까지 조절해서 많은 환자들을 개선하는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세포막의 건강, 또 미토콘드리아 건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림프 순환입니다. 우리 림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림프절도 있고 또 림프액도 있고 림프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감기 걸리면 여기 편도가 붓는 거, 여기 어딘가에 붓잖아요. 또 뭔가 아플 때 겨드랑이 쪽에도 뭔가 붓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림프 기관입니다. 림프 기관 중에서도 편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 옆에 있는 비장이라는 장기도 있고 또 어릴 적 많은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흉선이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온몸에 림프절이 무려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림프절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생산하고 면역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림프 순환이라는 것은요, 마치 혈액 순환처럼 림프 순환이 막히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림프액이 전달되고 또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도 전달이 되지만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통로로서 림프 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누워만 있는 환자들을 보면 욕창도 생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실험들 중에서 젊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누워있기만 해도 근감소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환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림프순환은 움직일 때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움직이지 않아도 사실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해주잖아요. 근데 림프순환은 심장이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만 몸을 자꾸 활동적으로 만들어야만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것이 굉장히 몸에 해롭다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림프가 저류되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독소, 제가 늘 강조하는 독소, 이 독소가 몸에 쌓이다 보니 몸 전체에 암세포가 잘 생길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알코올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됩니다. 알코올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알코올을 이미 발암물질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담배 또 발암물질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남성은 5잔 이상, 여성은 4잔 이상 먹으면 이것은 과음에 해당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주 약간의 하루 한 잔에 기분을 풀 수 있는 포도주, 와인 한 잔 정도는 또 건강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분도 계신데, 우리 하루 4잔 이상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신다라면 이 알코올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소가 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독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차원, 그걸 넘어서서 바로 이런 모든 대사를 하는 게 간이잖아요.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알코올 화학물질이니까 다 간에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요. 암 환자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들은 간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간에서 제대로 영양소의 합성, 대사, 저장, 또 새로운 면역 물질의 합성, 호르몬의 원료들을 다시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도 간 대사, 또 신장의 노폐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의 독소를 많이 증가시키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자, 이거 신경 안 쓰시면 아무리 과일, 채소 좋은 것만 먹어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딱 오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굉장한 어떤 걱정과 불안, 또 심각한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몸이 갑자기 이제 면역 불균형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이 면역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계 지배 법칙에 의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과립구라는 면역 세포들이 증가하면서 바로 암이 생길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우리가 낮에 좀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고, 너무 늘어져 있으면, 너무 몸이 이완돼 있으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아침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하루를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친 긴장이에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계속 심한 환경에 있으면 이제 면역의 불균형이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립구가 증가하고 암세포가 해결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대는 부교감신경의 항진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완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은 긴장시키니까 혈압, 혈당 상승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은 혈당, 혈압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업무가 끝나면 이제 몸을 이완시켜주는 활동을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도 일할 때 옆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 걸 보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웃음 치료를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웃음 치료 막 하고 많이 웃으시고, 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또 많이 감사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반드시 긴장을 했다라면 이완시켜주는 시간, 발을 자극하는 것도 좋고요. 발 마사지, 족욕, 반신욕, 또 명상, 호흡, 복식호흡,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또 암 환자들도 정말 자식 생활만 하면 절대 안 되고, 꼭 활동적으로 뭔가 텃밭을 가꾸거나 여러 가지 나만의 즐거운 활동들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마음의 갈등 요소. 자, 이것까지 해결이 되면 이런 몸은 이제 암이 생길 수 없는 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6가지를 꼭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암이 찾아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또 소금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나트륨이라는 것은 우리가 Na, 화학적 계로 Na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는 어떤 합성 가공식 그리고 양념이 강한 한식 요리가 문제가 됩니다. 국물 요리. 그래서 나트륨은요, 일단 소금, 천연 자체의 소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뭐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런 우리 좀 좋은 소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 자연의 소금으로 섭취를 하시는데 저는 소금에 대해서는 환자들마다 너무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소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부러 아예 소금기가 없는 음식을 드셨던 분들의 경우 위산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라는 것이 HCl이잖아요.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천연 소금은 NaCl,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위산의 원료가 되는 성분 클로라이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사 하시되 일단 좀 자연의 음식을 드시면서 너무 싱겁지 않은 상태,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특히 위산저하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죽염을 조금씩 드신다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의 소금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저염식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짠맛이 있는 내가 입맛으로 딱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하는 짠맛 있는 형태로 드시는 것. 그리고 너무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은 죽염을 조금씩 드시는 습관,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